풀이해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작품을 풀이해놓은 부분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수능에서 이 작품에서 정말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보기랑 해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보기에 얘들아 뭐 이게 어떤 뭐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 이런 거 말고는 여러분 이 표현법이나 이 작가에 대한 설명들은 배경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해제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수능특강 선생님 지금 수능특강을 내가 책을 못 사가지고 지금 저번 거까지는 못 담았지만 다 담아줄 거거든? 그러면 해제에 어떤 내용이 주안점을 들어가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표현법, 의미 이런 것들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작품에서 수능 특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들어가 있을 거야. 뭐가 들어가냐면 단가육장은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귀양지에서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찾으라는 게 세 가지네. 첫 번째 뭘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어디서 성찰하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성찰 딱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얘들아 여기서 불안함을 느끼는가 이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답함 외로움이야. 이렇게 세 가지야.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럼 다시 또 가자. 이신희는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활동을 앞장섰고 전란 이후에는 목민관으로서의 덕망을 떨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파가 영창대군인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하자는 의론을 제기하자 강직한 태도로 이를 반대해서 글을 올려 여러분 유배지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 시대 상황이 반영됐다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반영했으니까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럼 반영론적 관점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는 거지. 첫 번째 임진왜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광해군 당시에 있었던 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수를 한번 보자. 항상 여러분 연시조의 일수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얘가 글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하는 애야. 그러면 여러분 일수에 나와 있는 애가 전체 내용을 여러분 아우르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일수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화자가 주안점으로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장부의 하울 사업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하울은 옛날 방식 그대로 썼지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얘들아? 할 사업이. 그러면 여러분 장부가 할 사업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럼 이 사업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살자에다가 위업할 때 업자를 쓰는 거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지. 해야 할 일. 자, 효제 충신밖에 할 일이 더 있는가 또 있는가?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하울 사업은 여러분 효제 충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 누구예요 여러분? 선해대정부. 즉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화자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거든. 근데 이 사람 약간 보기를 한번 봐봐. 여러분 임진왜란 때 진짜 충성을 바쳐서 얘들아 나라를 구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목민관으로서도 정말 잘했고 부정이다.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유폐하는 게 얘들아 왜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은 왜 반대한 거야? 어머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들아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어떻게 아들이 유폐를 시킬 수 있냐. 효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얘네를 유폐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효, 제, 충신, 유교적 가치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미 얘들아 보기에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서리법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어제 봐. 인도. 여러분 사람의 도리. 그럼 여러분 사람의 도리가 바로 효대 충신이고 그 도리의 할 일이 다만 인간호라. 이러면 여기서 고전시가에 썼던 방식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주면 돼? 이것인가? 이것인가 하노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효제 충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효제 충신 중요해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수에서는 여러분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상적 가치가 바로 유교다, 효제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냐면 생각했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성찰. 그렇지. 여러분 보기에 나왔던 성찰.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얘들아 1수에서 이미 얘들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서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수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2수도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남산에 많던 소나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남부근에 남후에 부근이 그다지도 날쌔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난이 무슨 난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임진왜란. 끝이 보기에 나왔으니까 얘가 임진왜란. 그러면 임진왜란 후에 여러분 소나무가 다 사라졌대. 근데 여러분 이 소나무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간에서 뭘 상징하는 애예요? 지조. 그렇지. 여러분 지조란 절개를 의미하는 충신을 의미하는 단어야. 그러면 이 난 후에 충신들이 어디로 갔나? 여러분 누구가 날뛴대? 도끼들이 날뛴대. 그러면 여러분 이 도끼는 그냥 여러분 선생님이 문맥적으로만 그냥 해석을 하면 소나무를 베어버리는 부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소를 없애는 존재가 그렇게도 날쌔게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가 얘들아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분 첫 번째 초장이 바로 결과죠. 소나무가 다 사라진 거. 여러분 부정적 상황에 대한 결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남산의 의미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남산은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지. 남산은 어디에 있어? 서울. 그치? 그럼 서울이 옛날에 한양이니까 얘가 한양을 떠올리고 있는 거고, 한양은 여러분 누가 계신 곳이에요? 왕, 임금. 그치? 그래서 여러분 왕이 계신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왕이 계신 곳에 이렇게 많은 소나무나 임재들이나 충신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 부근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쪽은 쓸空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옆에다 써 얘들아. 자, 그러면 보시면 부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임진왜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볼게요. 임진왜란을 겪고 나면 여러분 사실 평민들만 얘들아 되게 고통스럽게 피난 가고 이렇게 했었던 게 아니라 사대부들도 신하들도 많이 얘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얘들 혹은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임진왜란에 의한 피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임난에 의한 피해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충신들이나 혹은 이런 백성들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광해군 때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광해군 때 여러분 이 임금님에게 직언을 올리는 여러분 이 충신들을 없애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굴 얘기하냐면 아까 보기에 나왔던 여러분 대북파 같은 정치적 정적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나 유배 보낸 건 임금님이 유배를 보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이런 정치적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충신들을 다 유배를 보내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종장 갈게요. 아휴 내비 돌아. 우로가 곧 얘들아 곳이 뭐였어? 강조의 전미사.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 여러분 강조의 전미사야. 자 여러분 우로 비와 이슬이 깊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강조의 전미사를 썼으니까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인가 보다. 그치? 자 이게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 뭘 다시 본다는 뜻이야? 소나무로 다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 그럼 여러분 소나무가 자랄 때 여러분 뭐 토양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지만 이런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 물이 있으면 내가 도끼가 베어지더라도 밑둥에서 얘가 다시 또 나무 올라오기도 해. 그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로는 소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소를 다시 보게 해주는 칸 적어서 아래로 쓸게요. 환경적 요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보면 화자는 여러분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이것만 조건만 잘 갖춰지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거야. 우리가 부정적이기는 해도 우리가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 뭐라고 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낙관. 낙관. 혹은 여러분 희망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 그래서 화자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장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초장하고 중장 이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때는 화자가 무슨 감정을 느낄까?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 거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들어가 있었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얘들아 우로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으로 해석을 한다면 임진왜란에 대한 피해를 빨리 뭘 해야 돼? 다시 복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한다면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정적과 임금 이러면 이렇게 충신을 없애는 존재들 이걸로 이제 광해군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야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광해군은 쫓겨나죠. 혹은 아니면 여러분 정적들이 물러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여러분 임금님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이수는 여러분 우리 소나무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그 충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삼수도 한번 가볼게. 자, 삼수. 창밖에 새우가 오고 뜰가에는 제비가 날아다니니. 그럼 여러분 새우가 여러분 무슨 의미 가지고 있더라? 가랑비. 그렇지. 근데 이 가랑비는 언제? 봄에. 그렇지. 그러면 창밖에 봄비가 오고 뜰가에 있는 제비가 날아다니니. 그럼 여러분 제비도 겨울에 여러분 남쪽 나라 갔다가 여러분 봄에 오잖아요. 그 봄이 되니 이런 말이겠지?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적객의 뜻을 얘는 별표 표시에서 설명해주고는 있지만 여러분 요거 수능에서는 별표 표시 안 해줄 가능성이 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적객이라고 할 때 적자가 적각 모티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적각 모티프가 뭐야? 하늘로 내려오다. 그렇지? 내려오다는 거니까 여러분 내려온 나그네야. 한양에서 내려온 나그네. 그러니까 유배라는 말 쓰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유배 온 사람 누구야? 나. 그치? 그러니까 이건 화자지. 화자. 그러면 화자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 회포나 풀러 가자. 여러분은 그런 말 안 쓰겠다. 선생님들은 술 마시러 가면 회포나 풀러 가자 이런 말 쓰거든. 회포는 근심 걱정. 마음이야.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얘들아 무슨 일로 끝이 없이 얘들아 근심이 쌓여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근심을 느끼는 거야? 이런 감정 느끼는 거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저 제비 비비. 여러분 이건 별표 안 해줬으니까 단어 알고 있으라는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날아다닌다. 그렇지. 제비가 비비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한숨에 겹다가는 게 얘들아 깊어져 가고 있구나. 한숨 깊어진대. 그러면 여러분 요 제비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내 한숨을 유발하는 애인 거네. 이렇게 감정을 유발하는 애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객관적 상관물. 그치? 객관적 상관물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화자가 나왔는데 이 화자는 지금 유배를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얘들아 봄이 되니까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막 여기저기를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 봄을 나타내주는 이 제비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나는 지금 유배를 와 있으니까 어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슨 감정이 두드러져 얘들아? 답답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유가 없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화자가 왜 한숨이 나오냐면 나는 너무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해소하지는 못하는데 자유로운 얘들 제비를 보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랑 제비랑 대조되는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객관조상감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지. 제비랑 화자가 대조돼서 만들어진 거고 그 대조되다 보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해준 거야? 환기시켜 불러일으켰어 얘들아. 심화시키는 게 바로 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감정을 환기시키고 대조를 시켜서 여러분 나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함수는 제비만 여러분 심화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사수도 한번 가볼게. 여러분 또 적객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적객은 여러분 누굴 얘기한다고요? 화자. 그치? 그러면 화자에게 벗이 없대. 그럼 여러분 무슨 정서가 바로 나오는 거야? 외로운. 그렇지. 항상 보기에 있는 거 정리해줘야지. 외로워서 공략 대들보에 제비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얘들아 여기 옛날엔 집이 있으면 이렇게 처마가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살잖아요. 지금 화자가 외롭게 얘들아 이렇게 유배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거 제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제비가 삼수 말고 사수에 또 나왔네. 그럼 한번 봐보자.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을 하는지고. 여러분 사설이 무슨 뜻이야? 말. 그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종일 얘들아 이 제비가 말을 하고 있대. 정말 얘가 말을 하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제비가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을 쓰고 있다. 응? 그러면 이 제비가 지금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여기 얘들아 제비가 하루 종일 찌찌찌찌찌 안 돼? 지지배배 이렇게 외치는 거야. 지적이는 거야. 하루 종일 얘들아 새가 지적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풀어낸 씨름은 일단 씨름을 뭐 했대요? 풀어냈대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보니까 얘들아 이거 풀어지는 거야? 제비를 보니까 풀어지는 거야. 왜냐면 너무 외로운데 여기 있는 제비가 얘들아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친구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보니까 얘들아 마음이 좀 풀려서 널로만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제비는 아까 위에 있는 제비와는 다르게 감정을 뭐 해주는 애냐면 해소시켜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여러분 되게 좀 부정적으로 내 감정을 심화시키는데 여기는 해소를 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에서도 제비 기억 여기 제비 니은 여러분 기억 니은의 시어풀이 하는 문제를 냈어. 그러면 그때는 심화시키고 해소시키는 거 그거는 무조건 고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보자. 널로만 하노라를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이 하다를 지금 현대풀이를 썼잖아요. 현대풀이를 그대로 썼을 수도 현대풀이를 해줬을 수도 있고 옛날 말을 그대로 썼을 수도 있어. 왜냐면 옛날 말을 우리 다 바꾸지는 않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옛날에 요렇게 쓰는 글자도 있었고 아래야. 그치? 그 다음에 아로 쓰는 글자가 있었는데 아래아로 쓸 때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행동하다 두 그치 뭔가 행위를 하다 할 때 두의 의미였고 요거는 많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너로서 한 거래. 너로서 지금 뭘 했냐면 내가 뭘 했어 얘들아? 실험 풀었어. 그치? 너 덕분에 실험을 풀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너 덕분에 실험을 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내가 풀어낸 실험이 봐봐. 너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 너가 그렇게 마음속에 풀어낼 실험이 너가 그렇게 많았니? 나도 너 덕분에 실험을 풀긴 했지만 너보다 많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 그래서 여러분 너보다 많다. 내가 실험을 풀기는 풀었는데 너가 하루 종일 실험을 풀이한 것보다 내 실험이 더 깊다.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해. 그러면 얘는 여러분 이 단가육장을 표기해 놓은 책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책들에. 그러면 그 전해져 내려오는 책들의 두 가지 표기가 다 쓰이지만 요 표기가 조금 더 많거든? 그러면 요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문맥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둘 다 실험을 풀어내는 건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건 좀 비교의 의미가 좀 더 강하고 첫 번째는 너 덕분에 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문맥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해줘도 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넘어가서 우리 오수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자.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자, 여러분 인간에게 유정하대. 유정이 뭐야 얘들아? 정이 있다. 그렇지. 인간에게 정을 나눠주는 그런 친구는 명월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 인간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화자. 그렇지. 그러면 화자에게 정을 나눠주는 건 이 자연 달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달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 앞부분에서 얘 혼자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밖에 친구가 없다는 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리. 그렇지. 서리법을 다 쓰는 거야. 자, 천리를 멀다 아니여. 여러분 자, 뭐뭐하다 아니여 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멀다 하지 않고야. 뭐뭐 하지 않고로 해석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오전 시간에 나왔던 거는 요거거든. 그래서 멀다 하지 않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간대마다 따라다니는구나. 그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다리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얘들아? 따라오는 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디야? 이게 어디야? 유배지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배지까지 나를 쫓아와줬구나. 유배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 반가운 예퍼시 내 친구가 일단 이거 아까 인가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것인가 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너인가. 그치? 뭐 인가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명월이 예퍼시고 명월이 너인데 명월을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의인법 쓰여야 돼. 그렇지. 의인법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가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완전 물화일체, 자연친화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자연 속에 대한 예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친화 물화일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화자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을 얘가 위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위로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화자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위로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1수에 나왔는데 효제충 신 그치? 여러분 신이 얘들아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잖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의리 있어야 된다. 명월처럼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마지막 여러분 유견을 한번 가보자. 자, 설월에 여러분 설월이면 시간적, 공간적, 시간적, 계절적 배경할 수 있을 것 같아. 겨울밤이야. 왜냐면 달까지 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겨울밤에 매화를 보려고 술잔을 잡고 창문을 열어보니 그러면 여러분 매화가 멀리 가는 거예요. 지조를 얘기하고 있는 애는 우리 고전시가에서 지조를 의미하는 애잖아. 그러면 지조를 가지고 있는 창문을 열어보니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게 향기래요. 그러면 이때의 향기가 아니라 누구의 향기냐면 매화 향기를 얘기하고 혹시 얘들아 매화 향기를 여러분 고전식에서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암양. 그렇지 여러분 암양이야 암양. 그러면 이 암양은 왜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나무에 이파리는 없는데 하얀색 요만한 팝콘처럼 생긴 꽃이 있어. 그게 매화거든. 길거리에 있는 게 그게 매화거든. 매화가 딱 지금 이맘때쯤 피는데 겨울에 피고 있으니까 지조적이기도 하지만 얘가 향기가 다른 꽃들은 얘들아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꽃이 많이 무더기로 있어야 그 향기가 나잖아.
근데 얘는 나무 하나에 꽃이 이렇게 좀 몇 송이만 펴 있어도 향기가 은은히 막 이렇게 퍼지는 그런 향이야. 그 은은히 퍼지는 게 꼭 사대부가 얘들아 자신의 덕목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암양이 바로 얘도 지조라고 생각해야 돼. 얘도 지조고 매화도 지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러분 여러 개의 꽃이 섞여 있는 중에서도 매화 향기가 은은히 나는 거야. 여러분 겨울이니까 모든 게 여위 있고 얘들 다 얘들아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도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속과 섞인 꽃은 얘들아 이 향기를 얘들아 잘 못 나오게 하지만 얘는 그 속에서 매화가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 얘가 부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 얘들아 잣다가 사전적인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 쓰이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애가 있냐면 여러분 요새 비가 너무 잦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어? 자주 온다. 자주 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눈이 내리더니 햇빛이 비치면서 눈이 잦다. 이게 오늘 눈이 줄어든다. 일단 눈이 조금씩 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기운이 스며든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 향기가 스며든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섞여있는 꽃들 속에서도 여러분 향기가 스며들어서 퍼진다. 여러분 여인 속에서도 꽃이 향기가 스며들고서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잣다가 기운이 스며든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야. 기운이 스며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화자가 지금 뭐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유배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유배를 오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조절개를 굽히겠다는 거야? 안 굽히겠다는 거야? 안 굽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지조가 아니라 변치 않는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변치 않는 충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 자 그럼 다시 할게. 호접이. 그럼 여러분 이 호접할 때 여러분 접을 보면 접에 왼쪽에 요 글자 들어가 있지. 벌레 충자야. 그러면 여러분 벌레인데 꽃과 관련된 벌레가 뭐 있어? 나비랑 벌이 있는데 이 접이 나비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비예요. 나비. 그러면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이 향기가 매화향기잖아. 근데 매화향기는 뭘 상징하기로? 지조를 상징하기로. 그러면 나비가 지조를 알아주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지조는 내 지조거든요. 신하의 지조거든요. 신하의 지조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왕, 임금. 그치? 그래서 이게 임금이야. 왕이야. 그러면 임금님이 내 지조를 알아주신다면 끓을 까느라 그 애가 얘들아 누가 끓일 거냐면 임금님이 애가 끓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주제가 임금님이거든.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신이 정말 충직한 신하였는데 내가 유배를 보냈다니. 아이고 이 신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한데 아이고 나 때문에 유배를 갔다니. 이러면서 애 끓이실 거래. 이 말은 뭐야? 임금님이 후회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정말 충직한 이 지조절개를 알아주신다면 임금님이 후회하실 거다. 그러면 임금님이 후회한다는 걸 이 신이 다시 불러드릴까? 이 마음을 먹는 거잖아. 임금님이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여러분 이 육수에서는 화자가 임금님이 마음을 얘들아 바꾸셨으면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임금이 자신의 충절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은 쭉 봤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효제 충신했을 때 여러분 충하고 신에 대한 내용들 쭉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그 내용들 우리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름 들어가서 표현법 한번 볼까?
자, 우선은 여러분 첫 번째 무슨 표현법 쓰냐면 작품이 좀 기니까 표현법 좀 많아. 서리법. 1수랑 5수의 표현법을 썼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영산법 썼거든. 여러분 영산법 뭐 썼어요? 맞아. 노라도 있고 그치 선생님 어제버도 있을게. 어제버, 노라, 하나 더 로다. 그치 여기 마지막 수에 이렇게 감탄형 어미랑 여러분 감탄사 쓰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뭐도 쓰고 있냐면 중의도 썼어. 아까 두 가지 의미 나오는 거 있었지. 널로만 하여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대조도 쓰네요. 제비하고 화자 대조가 됐죠. 그 대조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법이 객관적 상관물. 그치? 자, 여섯 번째 여러분 이거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여러분 투사를 쓰기도 해. 여러분 투사가 뭐냐면 여러분 투영, 분신, 대리문을 설정하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정서를 반영하는 거. 이걸 투사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투사를 시키는 경우는 투영한다. 아니면 여러분 내가 분신이 된다. 아니면 여러분 내 대리모를 설정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투사. 그럼 여기서 투사가 두 개 쓰이네. 소나무랑 매화야.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자연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걸 투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기 위에다 쓸게. 자, 여러분 일곱 번째 의인법도 쓰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달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제비에다가 의인법을 썼어.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갈게요. 여러분 여덟 번째는 여러분 뭘 쓰냐면 여기는 얘들아 감각적 이미지를 되게 두드러지게 사용을 했어. 자, 이러면 한번 찾아봐. 사수에 두드러지는 표현법 이미지가 뭐 있어? 사수에 두드러지게 쓰인 이미지. 청각. 왜? 하루 종일 지저귀다고 표현을 했잖아. 그치? 청각.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수는 무슨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써? 시각.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육수는요? 후각. 그치? 그러면 시각은 여러분 이 청각은 사수에 나왔던 청각은 새가 한번 지저귀어서 내가 마음이 해소가 좀 되는 거. 오수는 달을 보니까 마음이 좀 위로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육수는 이 후각을 통해서 나의 내가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 이걸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한 문화권에서 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상징을 썼어. 그런 상징을 뭐라고 해? 관습적 상징. 그래서 여러분 매화랑 소나무가 바로 관습적 상징이죠. 자, 그러면 옆에 얘들아 사실 이 작품은 여러분 이수하고 육수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상징적 의미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수 육수가 중요한데 거기 모두 다 관습적 상징을 썼거든. 그래서 얘를 수능특강에서 얘들아 출제한 의도는 관습적 상징을 찾으라는 의도가 조금 커요. 그래서 그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관습적 상징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관습적 상징이 통용되는 범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권이나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거. 그래서 한 문화권, 한 국가에서 통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관습적 상징 대표적인 게 소나무도 그렇고. 그치? 그러면 우리 사군자 먼저 정리해보자. 사군자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누구야? 내남국지. 그렇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렇지? 대나무. 이렇게 4개.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얼마나 지조절개가 뛰어난지 얘네들을 만드는 한자 성어들도 있었어. 여러분 요 매화를 나타내주는 애는 아담하면서도 얘들아 그 안에 고고한 정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아치고절. 여러분 이 국화 서리를 맞으면서도 얘들아 지조절개를 지킨대. 오상고절. 여러분 대나무 한파 속에서도 얘들아 이 지조절개 지킨대.
태양고절. 그치? 이런 단어들이 다 관습적 상징이야. 알겠지? 자, 얘네들 말고도 불변한 지조력에 나타내주는 애 있잖아. 소나무. 그치? 우리 금방 한 소나무. 여러분 참기파랑가에서 나왔죠? 잣나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배웠던 작품들은 여러분 수능 특강이 들어가 있는 작품은 뭐가 들어가는지 딱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잣나무. 자, 이거 말고 여러분 이렇게 흰옷 같은 경우도 동양에서만 얘가 죽음을 상징을 해.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 수의를 입히는 게 다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관습적 상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어휘 갈게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아까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남산 같은 단어가 들어갔는데 같이 그냥 정리해볼게. 남산, 북악산, 여러분 삼각산 다 어디 있어? 다 서울에 있네. 서울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딜 떠올리게 한다고? 한양을 떠올리니까 그게 얘들아 임금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연상을 시킨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에 소현세자랑 얘들아 복림대군이 얘들아 심양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인질로 이제 갈 때 여러분 신하들도 같이 가잖아. 그때 간 신하가 여러분 이렇게 노래 지은 게 있어. 여러분 이렇게 북악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니 북악산 사실 얘가 중국에서 안 보이거든? 근데 내가 왜 보인다고 얘기를 해? 그냥 북악산이 있는 어디가 그리운 거야? 한양과 임금님 계신 곳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과 임금님을 상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상해서 고전 시간을 해석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로 할 때 우자는 어차피 여러분 이게 비우자인 거 알잖아. 근데 로가 이게 이슬이라는 걸 잘 기억해줘야 돼. 왜냐면 고사에서 특히 고전 시가에서 이슬이 뭐 할 때 얘들아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냐면 초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 인생이 초로 같다. 여러분 초로가 뭘까? 풀 위에 이슬이야. 여러분 풀 위에 있는 이슬은 아침 되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사라져버리죠. 헛된 거예요. 인생은 덧없는 거다. 인생 구상 나타낼 때 얘들아 인생은 초로 같다라는 표현을 써버려. 알겠지? 이런 게 관습적인 관용적인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 로자를 기억해 얘들아. 알겠지? 우선은 비랑 이러면 선생님 이슬이라고 쓸 건데 이슬을 의미하는 단어 잘 기억해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누가 있었냐면 새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새우는 여러분 가랑비이자 봄을 나타내주는 단어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적객은 별표 표시 안 되게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건 유배온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가 있었냐면 회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네. 여러분 회포는 여러분 내 어떤 근심, 그냥 여러분 어떤 마음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근심, 마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암향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지. 자, 여러분 암향은 매화향기이자 그냥 무조건 그냥 지조적인 그냥 바로 생각해버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호접할 때 이 접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접이 뭐라고? 나비.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벌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양봉업자란 말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벌은 누굴 어떤 단어로 얘기해주면 돼? 봉. 야, 뭐 봉 주제 고민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봉이야 봉. 자, 여러분 봉이 벌이야 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고전 시가에 이런 단어들이 종종 들어가. 그럼 여러분 아는 글자로 그냥 해석해봐. 꽃에 벌과 나비가 날아든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탐스러운 꽃이야. 해석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꽃에 봉과 얘들아 접이 날아든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봉접은 기억을 해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애가 애간장할 때 그런 애야. 초조한 마음이야. 초조한 마음. 그래서 얘는 초조한 마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단가 입장은 다 정리를 했고
그러면 여러분 25쪽에 자, 여러분 25쪽에 8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가 있어요. 요거 OX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얘다 11번 한번 봐줘. 11번 보면 여러분 11번의 두 번째 줄에 거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야 거리. 선생님이 잘못 써가지고 거리야 거리. 풀어보자. 자, 선생님 보자. 이름 8번. 명월은 화자가 반기는 벗으로 맞죠? 그러면 여기서 탈속적 세계관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탈속적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속세에서 벗어난. 그치?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만 갖고 있으면 안 돼. 탈속적이라는 말은 자연을 이상적 가치로 생각해서 속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자연을 이상적 공간, 긍정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속세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여기서는 내가 강제로 유배를 왔지 여러분 내가 자의로 자연에 응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탈속적 세계관이 절대 들어가 있지 않죠? X. 자, 6장에서 겨울의 매화 향기를 통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왜? 이 향기는 꽃들이 섞여 있어도 향기가 나잖아. 여여 있어도 거의 향기가 나고 있으니까 불변성 얘기하고 있고. 자, 종일과 달리. 근데 여러분 이때 종일은 뭐 하는 시간이야? 새가 말하는 시간이지만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도 해? 해소도 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얘는 해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 천리는 어떤 공간이야? 우리 아까 어떻게 적었어? 유배지라고 적었거든? 그러면 화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건 사실 얘들아 회포잖아요. 회포. 아까 얘들아 그 무슨 단어 나왔냐면 회포, 마음, 그치? 이 마음, 회포는 해소가 되는 공간으로 보기가 어렵지. 유배지는. 그치? 왜냐면 심화시키면 심화시켰잖아. 그러면 얘를 바르게 고쳐봐. 어떻게 고쳐야 돼? 천리와 달리 종일에서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X가 돼야 돼. 자, 그럼 11번. 종일과 천리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쵸? 종일은 내가 외로우니까 여러분 제비에게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천리는 내가 이 유배지에서 너무 외로워서 달에게 위로를 받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 쭉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10번하고 11번은 선생님이 2017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은 거야. 이렇게 선생님 OX는 얘들아 기출문제나 아니면 내신에 나왔던 것도 좀 변형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나 의미를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 기출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2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3월 초에 EBS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올해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 중에서 기존의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 있잖아.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서 출간을 해. 그래서 문제집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 책 사서 한 번 더 풀어봐도 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 똑같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마저 해주시면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 사서 풀어도 상관없지만 근데 이러면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더 넣으면 더 넣지 얘들아 적게 넣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만으로도 기출을 들어가는 건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으면 노란색 책 꺼냅시다. 노란색 책 꺼내가지고 25쪽 보세요. 없어요? 자, 얘들아, 이 지문은 이미 21년 기출에 나왔는데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 한번 풀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 그렇게 엄청 어려운 지문은 아니거든 사실 읽으면. 그런데 수능 때 애들이 여기서 많이 헤맸어. 많이 고민하고 많이 틀렸어. 이 지문에서 얘들아 왜 많이 틀렸을까? 우리가 읽으면 얘들아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왜 많이 틀렸을까? 그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녀석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왜 기출에서 여러분 얘가 애들이 많이 틀렸을까? 어렵지 않은데 그거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글의 구조, 글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야 돼 얘들아. 항상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에는 이게 얘들아 비슷한 문제의 글의 짜임들은 무조건 나오니까 똑같은 내용 나온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워. 물론 얘들아 똑같은 비슷한 여러분 제재가 쓰이기는 해도 여러분 아예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글의 구조, 글의 짜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이 가지문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어려웠던 시험이야. 그래서 여러분 청과 명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거를 여러분 물어보는 내용이었거든. 한번 봐보자. 18세기 북한파들은 청해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해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했다. 그럼 여러분 이 북학론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야? 청해 다녀온 경험. 그렇지. 이게 바로 여러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북학론을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뭐야? 개인적인 성향이 달랐다. 그치? 이게 여러분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해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되었던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봐봐. 각각 다르게 반영이 되었대.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얘들아? 북학론에 차이가
중화관념 때문이라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자, 선생님 왜 별표 표시를 했냐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글이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성향이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반영해서 얘들아 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데 어떤 측면이 얘들아 지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 중화관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게 바로 이 글에서 이들이 북학론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중화관념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거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요. 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서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재가와 이덕무의 연행력에도 이런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잘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박재가와 그 다음에 이덕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뭐가 잘 돼야 되냐 차이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뭘 했대? 또 동일한 경험을 했대요. 그럼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건 똑같은 점도 있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 차이점만 드러내는 글의 짜임이 아니라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 뭘 찾아야 돼? 비교하는 글을 찾아야 돼. 입장을 비교하는 글을 찾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얘가 아예 대조되는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치? 이거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박재가 나와야 돼요. 왜? 여기 먼저 설명하고 있잖아. 먼저 설명하는 사람을 먼저 제시해주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박재가의 입장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자, 북학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재가가 인식한 청해 현실 얘도 나오네. 아까 뭐 청해 현실 보기로 하기로 했잖아. 그치? 이 청해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라고 보았다. 그가 쓴 북학기에 묘사된 청해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러면 여러분 얘는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썼다는 거야? 선택해서 글을 쓰고 추상화해서 글을 썼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런 청해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아까 얘가 뭐가 중요하다고? 중화관념. 그치? 그게 어떻게 청해 현실에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다.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얘들아 중화가 왜 여기서는 보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화는 여러분 중국이 얘들아 동아시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잖아.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여러분 한족들에게서 내려오는 관념이야. 근데 그거를 한족이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제 왕이 되었던 게 명나라고 그리고 청나라 오랑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분 중화관념이 어디로 그대로 왔다고 생각한 거야? 청나라에 그대로 왔다고 생각한 거야. 이건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응? 이거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역사 시간 다 배우는 내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게 명예 중화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청나라 따라가도 되겠다. 왜? 걔네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중화관념이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 뭐예요? 보존됐다. 그치?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자, 이렇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보다는 여러분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중화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중심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청해현실을 뭐 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고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얘들아 이 세 견해에 대해서는 그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면서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여러분 명에 대한 의리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없어졌고 앞에 거랑 연결해 얘들아. 중화관념을 누가 이어받았어? 청이 이어받았으니까 굳이 명나라의 의리를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에서 문물을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체로 이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그럼 여러분 주자학자들은 유교학자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교를 믿었던 여러분 사대부들은 여러분 계급을 나눌 때 그 신분 말고 여러분 일하는 계급으로 나눴을 때 산업공상으로 나눈 거 기억나 얘들아? 그러면 산업공상에서 맨 마지막에 누구야? 상업이야. 그렇지. 상업이 뭐 하는 거야? 물건을 팔고 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상업을 하는 걸 부정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맨 끝에 상을 맨 마지막에 넣어놓네. 그치?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보고, 양반이니까 얘들아 산업공상에서 제일 어디야? 맨 앞에 그치? 맨 앞에 있는 존재들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래서 박제가가 누구야 얘들아? 실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자세하게 중간에 좀 설명하기는 했지만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냥 쭉 글을 읽었어. 그러면 왜 이렇게 글을 읽냐면 선생님 지문을 읽을 때 한 문장이나 문단을 어떻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어? 구조로 짜서 요약해서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입장에 대한 지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사람의 입장을 제시하는 어떤 측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 측면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시한 측면이 4개나 있었거든? 선생님이 밑줄을 그었어. 읽으면서. 첫 번째, 청해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청해현실에 반영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 중화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뭐에 대한 측면도 얘기했어? 명에 대한 의의. 그렇지. 여러분 명에 대한 의의도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문물을 수용하냐. 그치? 문물 수용의 이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항상 어떤 입장이 나오면 그 입장을 다 제시할 수는 없어. 이 비문학 지문에는. 그러면 그 입장에서도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측면에 대한 입장들, 그 측면을 찾아줘야 돼 얘들아. 그러면 이 측면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해주면 되잖아. 박제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청해현실은 그러면 우리 조선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화관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명나라 걸 청나라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명에 대한 의리는 여러분 어차피 중화관념이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지켜낼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소실됐다, 소멸됐다. 문물 수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 문단을 큰 틀로 정리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더라? 이동무의 입장이 나올 텐데, 그럼 봐봐. 만약에 A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철학가나 어떤 과학자의 입장이 나왔어. B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입장을 기역과 니은의 측면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입장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얘가 비교를 할 때 디귿과 니을의 측면으로 여러분 설명하면 이게 비교대조가 돼요. 비교대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똑같은 기역과 니은의 측면에 대해서 얘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사람의 입장을 비교하는 글에서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뭘 해주면 돼? 큰 틀의 측면을 찾아줘. 입장을 제시하는 측면을 먼저 찾아. 그러면 이제 이동무도 이 4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4가지를 다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러면서 디테일한 걸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동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세 번째 문단. 자, 이동무는 이병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청해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대요. 여러분 청해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해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얘들 어떻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기술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박제가도 기술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얘들 이 책을 쓰는 거 추상적 선택 이렇게 디테일한 거 비교해주면 돼 얘들아. 선택하고 얘는 추상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선택하고 관념을 다 제시하고 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하고 그걸 추상화해서 보여주는 건 무슨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야? 주관적. 그렇지. 얘는 주관적으로 여러분 서술을 하는 거고 얘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면 앞에 사람이랑 디테일한 걸 이제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할게요. 자,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이러면 이 잘 정비된 마을이 바로 어떤 모습이야? 청해현실이네. 그래서 청해현실을 기술했대요. 근데 어떻게 기술할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는 황제 행차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얘는 이제 볼게. 여러분 현실은 민생이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민생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따를 필요가 없고 얘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차이점 이제 이해되지 얘들아? 자, 그럼 다시 할게.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여러분 도외시가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지 않고, 그렇지?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삶을 중시하는 이용우생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이건 똑같은 입장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스스로 평등견.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얘들아 이렇게 대괄호 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런 표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거에 대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지. 자, 이거 정의 한번 정리해보자. 평등견이라고 불렸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났대. 이 찬반의 이분법, 여러분 배경 지식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야? 국벌과 북학. 그치? 당시 북벌론과 북학파로 나뉘어졌던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그 이분법적이라는 건 아니라 무조건 청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청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청과 조선의 현실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이 바로 누구의 개념이에요? 평등견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등적인 시각을 보이는 게 바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이 돼.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한 거야? 차이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문물을 뭐 해도 돼? 받아들여도 돼.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즉 청을 배우는 것. 여러분 청을 배우는 게 뭘 하는 거야? 문물을 배우는 거. 북학이야. 그치? 이건 문물을 수용하는 것. 자, 여러분 문물을 수용하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거잖아. 자, 근데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독자성이란 말을 썼을까? 위에 나왔잖아요. 박제가 설명할 때 얘들아 세 번째 줄에 나왔죠. 이러면 조선의 독자성을, 나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합치하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들아 디테일한 거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독자성을 얘는 인정했어. 그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문학에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동시성립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물을 수용하는 건 수용하면서도 우리 조선의 건 조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굳이 청나라를 모두 배울 필요는 없다. 이게 다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것을 보고 비통함을 토로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중국인들이 어떻게 했어? 머리를 변발을 해버렸잖아. 그 변발한 걸 보고 너무 슬퍼했대. 그 말은 여러분 청나라의 가치를 인정했어 안 했어? 안 한 거네. 지금이다 같이 인정해줘 하자고 해놓고는 안 했네. 그러면 여러분 이 평등견에 대한 뭐가 나온 거야? 한계가 나온 거지. 지가 얘들아 평등하게 인정하겠다고 해놓고는 그걸 인정 안 한 거예요. 그 문화를 인정 안 하고 너무 슬프다. 제가 만주 사람이 오랑캐가 돼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듯.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중화의 중심이 명나라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러면 중화의 중심이 얘들아 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식 태도가 바로 그가 제시한 평등견에서 벗어난 태도였다. 한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빈칸 채울 수 있지? 요거 어떻게 채우면 돼 얘들아? 중화관념은 명에게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나라가 계승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중화관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벌에 대한 입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도 북한은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반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글에 짜임 어떻게 내려가는지 보여 얘들아? 항상 두 사람의 입장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을 가지고서 여러분 꼼꼼히 읽으면서도 관점, 측면 먼저 나눠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두 번째 사람의 입장도 똑같이 정리해주되 이 사람을 읽으면서 두 사람에 나왔던 단어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객관적, 주관적. 여기는 독자성 없다라고 했고 얘는 독자성이 있다라는 이런 반대되는 단어들을 찾아줘야 돼.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고 이 작품의 이 지문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지. 요렇게 글을 읽으셔야 돼요. 항상 비교하는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정리하고 나지문으로 갈게. 자, 여러분 나지문의 첫 번째 줄 보세요.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할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경제. 그치. 여러분 경제가 나오면 경제 현상은 절대 얘들아 혼자서 어떤 하나의 단독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어. 이 현상이 있으면 파생되는 원인 결과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나오면 인과관계로 서술할 가능성이 높겠다. 딱 그냥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버려 얘들아. 자, 한번 볼게.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전기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경제발전이 얘들아 정점에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나왔죠. 여러분 어떤 게 나왔어요? 국내 교역. 그러면 이 국내 교역이 얘들아 경제발전에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인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물건으로 확대가 되었대. 그럼 우선은 이렇게 한번 먼저 나눠볼게. 왜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원래 왜 사치품이 돼? 왜 그래? 힘들지? 뭐가 힘들어 얘들아? 들어오는 데가 힘들어. 뭐 세금도 있을, 관세도 있을 거고 유통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 교통비가 그런 게 더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치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유통이나 어떤 관세들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니까 사치품이 되는데, 근데 얘들아 교역이 활발해지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물건까지 얘들아 확대가 되었대. 사치품뿐만 아니라 이 사치품이 일상적인 물건까지 일상적인 물건들도 너무 많이 얘들아 퍼졌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치품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야? 이것은 유통이 원활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은 이 유통이 너무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 사치품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물건들까지 얘들아 원활하게 유통이 모두 다 원활해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게 얘들아 교역의 결과네요. 그쵸? 교역의 결과예요. 자, 상인 조직이 발전했고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국내 교역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상인 조직도 발달하네요. 이게 결과. 그 다음에 신용기관의 확대도 이거에 의한 결과. 자, 대외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이네.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은의 유입은 세 번째 원인에 해당하는 거네. 근데 여기서 외부적 요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글의 구조 짤 수 있죠? 여러분 중국의 경제 발전은 여러분 항상 장점 나오면 단점 나온다. 결과 나오면 원인 나온다. 여러분 항상 똑같은 반대되는 성향 무조건 나와야 돼. 여기 외부적 요인이 나왔다는 건 무슨 것도 나왔다는 뜻이야? 내부적 요인 나왔거나 나올 거거나. 그치? 그러면 내부적 요인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뭐 나왔어? 교역. 그치? 얘들아 교역, 국내 교역이 얘들아 활발해진 거.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외부적인 요인은 2번과 3번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응? 자, 그래서 은의 유의, 즉 세 번째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총 경제 발전을 더 자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3번의 결과네요. 그쵸? 여러분 3번의 결과예요. 3번의 결과. 은과 상품의 세계적인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된 것이다. 그럼 정리하면 이 경제 발전이 여러분 그 중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도 이루어졌다? 세계로 그렇지 뻗어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인과관계를 다 설명하고 거기서 또 얘들아 인과 계속 원인 결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애들이 왜 시험장에서 얘를 많이 헷갈렸는지 알 수 있겠어 얘들아? 사실 지문 꼼꼼히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애들이 헷갈리냐면 긴장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 요게 인과관계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도 출제자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분명 얘들아 요거는 3번의 결과인데 얘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오답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 틀릴 수 있는 거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얘들아 똑같이 얘들아 시험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인과관계를 여러 번 서술하는 글이 나오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써 얘들아. 표시해.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얘들아 번호도 매겼고 원인 결과라고 얘들아 색깔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썼지만 그냥 그 다음에 얘들아 결 이렇게만 딱 써줘도 그 다음에 1번의 결 2번의 결 여러 개가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잖아. 써버려. 얘들아 손이 움직일수록 얘들아 사실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 비문학을. 그래서 얘 특히 두 번째 문단은 더 심하거든. 인과관계 여러 개가 막 계속 나와. 그래서 이런 글의 짜임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내가 지문이 안 어려워도 시험장 가면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문이다. 이걸 노리고 일부러 이런 지문 내는 거거든. 그럴 때는 항상 내가 표시하면서 글을 읽는다. 화살표 표시를 하든 아니면 숫자 표시를 하든 인과관계라고 쓰든 알겠지? 아니면 번호를 매기든 이렇게 표시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문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이거는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숙제는 수능 특강에 있었던 OX 문제 쭉 다 풀어올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노란색 책에 남아있는 지문이 한 3지문밖에 안 남아있어요. 쭉 푸세요. 알겠죠?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 남아있는 거 다 풀어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10날하고 11일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설 연휴야. 그래서 여러분 설 연휴 좀 쉬고 12일 월요일도 학원 방학 이제 한 주 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주 쉬시고 여러분 다시 17일부터 수업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까지 공부 좀 해 얘들아. 공부하고